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의로운 세상을 염원하는 진행자 표창원입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에서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대의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같이 탐구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진행을 해주실 분은요, 정의에 대한 이 궁금증과 호기심 또 갈망을 봉사활동과 방송으로 아주 건강하게 풀어내고 계시는 개그우먼 윤미숙 씨입니다. 정의로운 세상아 언제 오니? 늘 오매불만 정의로운 세상을 기다리는 개그우먼 윤미숙입니다. 네, 그리고 언제나 우리 사회에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정의를 더 확립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분을 오늘 특별히 모셨는데요.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역임하셨고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헌법 전문 변호사십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를 역임하고 계시는 황도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모시는 분들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질문부터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제까지 무척 많은 일들을 해 오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정의로운 선택 혹은 정의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만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정의가 뭐냐, 이 정의 개념부터 나와야 되는 질문이라서 어려운데, 네. 개인적 정의를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헌법재판소 마치고 변호사를 한 6년 했었거든요. 네. 6년 하고, 그 다음에 학교로 오게 된다고요. 그 변호사를 그만두고 학교로 온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정의로운 일이고 사회적으로도 가장 정의롭게 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지금 가져보는 겁니다. 예. 혹시 학교로 온 것이 가장 정의롭다는 것에 대한 좀 이유를, 어색하죠. 네. 예.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은 변호사를 해보니까 네. 변호사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변호를 가진 사람 못 가진 사람 가리지 않고 다 해봤는데 네. 결론이 뭐냐면은 이게 사업이 잘 되려면은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면은 사업이 잘 돼요. 네. 못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수입료가 적어지고요. 일하는 노력은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사업의 방향이 자꾸 가진 사람들을 위해서 간단 말이에요. 네. 이상하다. 법은 정의인데 왜 이 정의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것이 가진 사람을 위해서 기여될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네. 사회 질서가 어떻길래? 사회가 생각하는 정의는 뭐길래? 라는 질문, 근본적인 질문이 들었고요. 네. 시간이 필요하다. 좀 생각하고 책도 읽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 해서 그다음부터 학교에 혹시 자리가 있나? 이렇게 시작된 거죠. 네. 지금 돌이켜보면은 벌써 학교 온 지 15년 됐는데 좋은 선택 중 하나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럼 연결해서요. 예. 변호사는 사업이다라고 직설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걸어오신 삶을 보면 예. 헌법재판소 연구관도 헌법연구관도 사실은 법조계 중에서는 그렇게 사업적으로 예. 이득이 되거나 많은 명성을 얻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 다음에 변호사 중에서도 헌법 전문 변호사라면 교수님 말씀처럼 되게 힘들고 어렵고 약한 분들, 여기 세상이 왜 이래? 정말 이게 내가 겪은 게 정당한 거야? 라고 예. 하면서 이 법에 도전하고 또 정부에 도전하는 소송이 주로 헌법소송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사실은 좀 순수했죠. 대학원 마치고 사법연수 마칠 때까지 법은 정의를 위해서 기여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네. 법이 돈하고 연결된다고 생각은 거의 못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리고 또 대학원에서도 마침 헌법을 전공하고 있었고. 근데 사법연수원을 마치니까 마침 헌법재판소가 새로 생겼죠.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력서를 들고 갔죠. 네. 가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받아줘서 헌법재판소에 근무하기 시작했어요. 남들은 검사 또는 판사부터 아니면 로펌 이거부터 생각할 텐데 그냥
헌법재판소 바로 가셨어요? 예, 지금 그 당시에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개념 자체도 약간 좀 흔들리고 있었고요. 근데 헌법 전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헌법재판소가 가지는 의미를 뭐 완벽한 건 아닌데 어렴풋이 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원 때 공부하면서 변호사를 하더라도 이제 사법연수원 이렇게 다니면서 생각할 때 변호사를 하더라도 나는 이제 공법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하면서 행정사건, 당시 행정사건들을 쭉 사건을 보니까 사건화될 사건들이 거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대법원에서 소익이라고 그러죠. 재판받을 수 있는 사건들, 네. 나머지 그냥 각하해버려요. 이거는 법적 문제 아니야 하고서 각하해버린다고 소익을 굉장히 좁혀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저 생각할 때는 나는 이제 공법 변호사로서 행정사건을 열심히 할 텐데 평생의 목표가 소익을 점점점 확장해서 공법에 관한 문제를 다 재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목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보니까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 심판 사건이 그것을 한 번에 다 풀어줬어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 불행사로 인해서 권리를 침해받은 사람은 네. 뭐 다 구제받을 수 있다, 다 재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만 법원에서 행정사건을 해주는 건 빼주겠다. 이러니까 그동안에 재판받지 못하던 모든 사건들이 다 재판받을 수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는 헌법재판소의 설립은 거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공법재판에 관한 한. 네. 국민들은 잘 몰라요.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요. 말씀하셨듯이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는 일이 공권력에 대한 재판이니까 네. 국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이렇게 부추기는 건 없어요. 못한다고 딴지만 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즐거울 수는 없고 큰 돈이 안 된다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큰 돈이 돼요. 그래요? 왜냐하면 국가 공권력 행사가 단위가 커요. 이해관계가 크죠. 예. 그리고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하겠지만 국가의 공권력 행사의 단위가 크기 때문에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국가 공권력 행사가 하나가 취소된다든지 위헌이 선언되면은 그 돈의 그 배경 뒷배경이 되는 금전적인 이해관계가 크니까 사건 수임료가 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공법하는 것도 영 나쁘진 않은데 네. 사건 자체가 적으니까 그렇죠? 사인들은 지금 5천만이 마구 거래하니까 사건들이 무궁무진한데 공법 사건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밖에 공권력 행사하는 기관의 어떤 권력 행사니까 아무래도 네. 사건이 많지는 않죠.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 예를 들면 국가에서 그 재벌 기업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게 했다. 예. 그런데 재벌 기업이 국가가 왜 마음대로 우리 재산권 침해해? 예. 나 그런 사건이죠. 거야. 그렇죠? 예. 만약에 바뀌면 예. 엄청난 경제적 이익이 그렇습니다. 왔다. 예. 그러니까 그럴 때 대기업에서 이건 내가 은행을 하든 말든 내 자유인데 예, 예. 게다가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내 자유인데 왜 그걸 못하게 하느냐 국가가 하면서 그런 사건을 가령 의뢰했다. 그러면은 그 배경이 되는 금전적 이해관계는 엄청나겠네요. 엄청나죠. 네. 그리고 그 사건을 하나 풀었다 그러면은 뭐 한 사건으로 변호사 업무를 다 평생 그렇죠. 예. 이제 그러니까 사건은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이제 교수님을 뵈니까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시기도 하지만 경실련이라는 시민단체에서 10년 넘게 활동을 해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것도 지금까지 얘기하셨던 그 가시게 된 계기가 같은 맥락에서 그렇죠. 같은 맥락이죠. 경실련은 경제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인 거란 말이에요. 의식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특히 기본적인 모티브는 그 당시에도 물론 지금도 그러지만 부동산 투기가 핵심이었다고요. 그 문제를 풀어서 사회가 안정적으로 누구나 다 같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 능력 있는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벌고
살다 보면 능력도 없고 또 실수도 할 수 있고 실패도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나고자로 만들 수 있겠느냐. 다 같이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자녀들은 새로운 기회를 갖고서 또 나라에 기여하고 국가에 기여하고 또 인류에 기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기본적인 어떤 이런 정의로운 생각에서 시작했단 말이에요. 경실련 자체가 저도 그 취지에 동감하는 거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사실은 헌법학자로서 경실련에 참여했을 때는 이제 이런 정의가 어떻게 구현되는가를 보고 싶었고요. 다행스럽게 경실련에 가보니까 경실련의 업무가 생각보다는 부동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곳곳에 있는 사건들 그런 것들이 다 논의가 되더라고요. 저는 현장에서 공부 많이 했죠. 아, 이것이 헌법 정의하고 어떻게 연관되는가 생각을 많이 하면서 생각해 왔고요. 아직도 우리나라는 풀어야 될 과제들이 무궁무진합니다. 네. 교수님은 어떻게 보자면 물론 이제 헌법을 연구하는 교수님들 많습니다. 헌법학자는 많으신데 예. 헌법 연구관으로 또 헌법 전문 변호사로 또 헌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으로 실제 헌법의 현장에서 일해오신 대표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여쭙고 싶은 게 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일반 국민을 위해서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 예. 그 정신은 무엇입니까? 좀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예.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생각하는 국민 5천만이 생각하는 정의를 질서로서 구현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 기초에는 딱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우린 각자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주체이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주권이죠. 네. 다 주권자이다라고 시작하는 거예요. 5천만이 그럼 다 같이 주권자로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질서는 뭐냐.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실련의 정의 개념하고 똑같은 정의를 우리 전체가 헌법적으로 질서를 만들자. 네.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우리 헌법 질서가 이루어진 거죠. 네. 정의 질서입니다. 예. 국가마다 이 헌법에서 정한 정의가 조금씩 다른데 예. 그러면 교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의 이 정의를 모아서 만든 예. 대한민국 헌법에 이 우리 사회에 대한 이 정의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네. 정의가 뭐냐라는 질문부터 살짝 던져줘야 돼요. 네. 정의가 이 정의 개념이 왜 생겼느냐라고 생각해 보면은 사람들이 왜 함께 사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네. 열심히 같이 혼자 살 때보단 같이 사는 게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분업을 한다고요. 분업을 했으니 분배 문제가 생기죠. 네. 분업했으니 더 많이 생산된다고요. 나눌 게 많아요. 예. 그러면 이제 그 많은 걸 어떻게 나누느냐. 나누는 방법이에요. 법학자로서 현실을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사물을 분배하는 방법이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뭐죠? 하나는 뭐냐면은요. 5천만이 있으면은 내가 가진 거를 서로 교환하는 거예요. 거래하는 거죠. 시장 거래가 다 분배 아니에요? 네. 내가 원하는 건 갖고 그다음에 필요 없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걸 얻기 위해서 돈을 내주고 그럼 상대방은 돈이 필요한 사람은 돈을 갖는 거고 그 돈 가지고 뭐 다른 물건을 산다든지 이렇게 서로 개인끼리 거래하는 방법이 하나이고요. 자유의지에 따라서 그렇죠. 시장 원리에 따라서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거래가 되니까 이제 시장 같은 게 형성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은 공동체적으로 분배하는 거예요. 열심히 우리 다 같이 일했지. 다 모아와. 그럼 내가 나눠줄게. 이런 거죠. 네. 이게 이제 공동체적 분배는 국가가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공동체 이름으로 분배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볼 때 개인끼리 분배하는 방법을 규율하는 법이 사법이에요. 네. 민법, 상법 이런 개인들이 거래하잖아요. 그걸 네. 어떻게 거래하고 이제 자유롭게 거래하도록 도와주죠. 공법은 어떻게 되느냐? 국가가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하면은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이렇게 되거든요. 전체를 위해서. 그렇죠. 예, 예.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정의 질서는 어떻게 되느냐? 기본적으로 자유롭게 거래하는 걸 원칙으로 두고 있어요. 그것이 원칙이고요. 예, 시장주의가 원칙이죠. 네. 그런데 미안하지만 이렇게 자유롭게 거래하면은요, 필연적으로 빈익빈 부익부가 생길 수밖에 맞아요. 없어요. 이 문제를
국가가 이제 개입하는 거죠. 공동체적 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제기되고요. 복지제도 뭐 그런 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에 제일 중요한 게 어떤 민주주의냐라고 하는 것이 핵심 과제죠. 그래서 헌법에 주로 써놓은 것이 다 국가 구조, 민주 절차에 관한 부분이 잔뜩 들어가 있는 게 그렇다 보면 됩니다. 네. 올해 이제 황 교수님께서는 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이 되셨잖아요. 네. 그 위원장으로서 각오나 뭐 목표나 새롭게 다지시는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경실련의 업무, 원래의 업무를 저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제대로 구현할 것인가가 저희 과제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어떤 생각이죠. 기본적인 생각은 지금 경실련도 시민단체인데 이 시민단체가 행하는 행위가 정치예요. 그 본질이 정치라고요. 네. 그 다음에 정당이 하는 것도 정치고요. 그렇죠? 왜냐? 공동체적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가 다 정치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개인적으로 거래하는 걸 우리가 경제라고 볼 때, 그럼 경제와 정치 큰 틀로 나눌 때 정치 맞아요. 그럼 시민단체는 어떤 정치냐, 정당과 다른 차이가 뭐냐라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 권한은 다 정당하고 국가기관들이 다 가지고 있으니까 네. 시민단체는 이중대 역할, 삼중대 역할밖에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질 수가 있어요. 시민단체는 그걸 아니라고 봅니다. 네. 시민단체는 시민단체로서 독립된 정치기관이라고 봐야 되고요. 그 독립됐다는 뜻은 스스로의 독립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네. 정파에 휘둘리지 않고 우리는 올바른 목소리를 낸다. 나는 국민의 목소리 중에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이거를 대변하고 이거를 내놓고 국민과 대화하고 또 정치인들과 대화할 것이다. 국민들은 우리 목소리를 모아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정당 말고 또 다른 기관을 필요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개념이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저의 이제 그 생각은 시민단체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어떻게 잘 전달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통해서 사회 이슈를 만들고 국민들이 대화하도록 함으로써 여론을 통해서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경실련으로서 이제 가지는 의미죠. 네. 제가 이제 그쪽에 목표를 두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경실련이 이제 이렇게 예전에 초창기에 그 크게 활동하던 때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줄어 있어서 그렇지만 이번에 부동산 문제는 네. 지금 정확하게 이슈를 정확히 던졌고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정당이나 국가기관은 제대로 문제를 풀고 있다고 보지 않는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예. 부동산 정책 문제를 말씀 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시민단체 중엔 유일하게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계시고 예. 거의 그 자료 통계 등을 가지고도 맞짱 토론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다. 예, 예. 여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말씀하신 대로 경실련만이 예. 정파에 휩쓸리지 않은 채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다른 쪽은 오히려 경실련은 보수적인 단체인가 보다. 예. 현 정부의 그런 진보적인 개혁 노력에 딴지를 걸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 경실련은 정치하는 기관이고요. 네. 정치하는 단체고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정치와 정파는 구분해야 된다라는 네. 거죠. 지금 보면은 왜 우리 그 현재의 정권이 촛불로 들어선 진보 정권이 아니야? 근데 왜 경실련이 평소에는 진보적인데 왜 같은 부류로서 도와주지 않느냐? 그거는 정파적인 시각이다 보고요. 예. 우리는 올바름을 위한 정치가 뭐냐라는 데 더 관심이 더 크죠. 그게 경실련의 본체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파하는 게 뭐예요 지금? 부동산 때문에 다 아파하고 네. 예전에는 부동산 때문에 목숨을 끊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여차하면 내몰려서 길바닥에 앉아야 되는 게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인데 이 문제에 두고서 지금 현재 정권이 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건 저희의 시각이고요. 저희뿐만 아니라 경실련뿐만 아니라 경실련을 도와주는 국민들, 의견이 들어오는 국민들의 시각이고요. 그걸 저희는 대변하고 있고 국민들은 아파하고 있다. 이 문제 풀어라. 부동산 시장은 이것도 시장이지만 네. 제대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저희는 하고 있고요.
부동산 문제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마구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네. 부동산 시장에 들어갔다는 건 뭘 뜻하냐면 사업하러 들어간 거예요. 아. 부동산 투자 사업이잖아요. 예. 돈 결국 그렇죠. 부동산에서 오는 부동산에서 수익이 있으니까 들어간다고요. 예. 그렇지 않겠어요? 예. 경제 활동은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상을 부동산을 하든 내가 주식을 하든 뭐 내가 사업을 직접 일으키든 네. 내 노동자가 되든 내가 알아서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 부동산 시장에 돈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럼 왜 들어갈까? 수익이 생기니까. 네. 그럼 수익의 내용이 뭘까? 하나는 투기 수익이죠. 가격이 오르는 가격이고요. 또 하나는 임대차 수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그 수익은 자꾸 이제 올라가는 이제 투기 수익은 이제 일단 놔두고 임대차 수익으로서 얻는 게 이제 기본적인 실질 수익이니까 네. 그러면 이 부분 수익하고 사업을 왜 못해요? 사람들이? 자본이 없으니까. 자본이 없다는 것도 이유가 되지만 예. 사업 잘못 벌면 돈 빌려가서 하는데 잘못되면 망하니까. 예. 실패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왜 망해요? 비용 때문에. 리스크잖아요. 네. 사업이 영업해서 돈이 벌려야 되는데 안 벌리면은 가만히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하지만 비용이 까져요. 맞아요. 예. 그렇잖아요. 예. 부동산 사업은 어떤가요? 이 사업은요 비용이 거의 제로라고요. 아하. 생각해보세요. 인력 안 들어가, 전기 안 들어가.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죠. 관리비 예. 조금 되는 거죠. 토지 같은 경우는 제로라고요. 네. 여기에 비용은 뭘까요? 그게 보유세. 보유세. 네. 그래서 대한민국의 지금 현재 보유세가 지금 0.2% 3%인데 네. 이건 보유세가 아니에요. 그건 정신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 그거는 뭐냐? 내가 땅 아무리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난 리스크 제로예요. 그냥 눌러 앉으면 돼요.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누가 부동산 내놓겠어요? 일단 가지면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매물이 적어지죠. 공급도 안 나오죠.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수요 공급의 첫 번째 키는 가진 사람이 내놓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비용의 수익과 비용 관계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예.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네. 0.25%, 0.5% 이렇게 조금만 오르락내려도 시장이 난리를 쳐요. 그렇죠. 지금 어떤 사람은 얘기해요. 그거 보유세 1% 올려봐가지고 뭔 소용이 있어. 지금 0.2%, 3%인데요. 그거 0.5나 6쯤만 올라가도요. 지금 시장을 엄청나게 움직입니다. 막 왜냐? 내놓겠죠. 그렇죠. 예. 한계선상에 항상 사람들은 있어요. 그리고 사업은 부동산 시장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이해해야 돼요. 어떤 사업은 안 망해요? 벤처 투자하면 90몇 %가 망한다며요. 부동산 시장도 망할 수 있다라고 봐야 돼요. 시장입니다. 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이 부동산 시장을 봐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제가 볼 때는 보유세 문제를 현실화해서 제대로 비용 관계를 정리해 주지 않는 한 네. 이 시장은 끝까지 간다. 시장의 특성은 뭐냐면은 남으면 계속 가요. 터질 때까지.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은 한 번은 터집니다. 제가 볼 때는 언제나 한 번은 터지게 돼 있어요. 예. 근데 그 시기가 언제인지만이 문제이고요. 그거를 서로들 눈치 보면서 게임하는 거죠. 네. 그러나 비용이 없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겁니다. 계속 올라가죠. 가진 사람 부동산 가진 사람 입장에서 볼 때 아직은 아니에요. 언제가 무서운 거예요? 터지는 게 무서울 뿐이죠. 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한 가지 문제가 물론 뭐 다른 구제 방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수요자 예. 특히 평생 일하시다 퇴직하셨는데 집만 있고 예. 연금이나 생활하실 수 있는 현금 자산은 예. 그거밖에 없는데 예. 보유세가 올라가면 그분들은 사실 상당히 커다란 지금 그렇죠. 문제가 있지 이건 않습니까? 변화 때문에 네. 예측 못한 불이익타죠. 이때 그렇죠. 이제 국가는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뭐냐면 납부유예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납부유예. 예. 예. 이제 60세 이상 되면은 경제활동 이제 스톱했는데 네. 세금 내라 그러면은 집 팔고서 너 길바닥에 내 앉으라는 소리하고 똑같잖아요. 아하. 납부유예 버리면 돼요. 언제 그럼 걷어가느냐? 양도했다든지. 매매할 때 또 내지는 돌아가시면 상속될 거 상속할 아니에요. 때. 그때 회수하면 돼 국가는. 아하.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네. 나머지 경제 활동하는 젊은 사람들이야. 이제 우리 게임 누리 이런 게임 누리야.
이것이 정의로운 질서니까 이대로 가자. 이제는 부동산 시장에도 단순히 그냥 수익만 있는 게 아니라 비용도 있는 시장이야. 라고 이제 게임 룰을 바꿔야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주택 문제는 어차피 한 번은 가야 되는 게 공공임대주택을 국가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네. 사업에 망할 수도 있어요. 자유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병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재난을 당할 수도 있어요. 들어가서 살 집은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기본이에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 국가가 쥐고 있어야 돼요. 네. 제가 볼 때는 20%는 쥐고 있어야 된다 본다고요. 전체 주택에. 지금 한 1200만 채 정도 되는데요. 국가가 한 200만 채에서 300만 채 공공임대주택을 쥐고 있고요. 네. 그것을 주로 이제 역세권 중심으로 놔야죠. 왜냐면은 집 없는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대중교통수단 중심으로 다 움직일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분들이 다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역세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국가는 줘야 된다. 집을 공공임대주택을. 그리고 공공임대 분양은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까지 공공임대주택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 임대 한 10년 하면은 너 네 집 돼. 근데 미안하지만 이렇게 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그 집 못 가지고 있어요. 아하. 팔아요. 팔고 예. 또 힘들어지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제일 핵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조금 화제를 좀 바꿔서요. 예.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우리 헌법적 정의 부분에서 예. 분배와 경제적 예.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이번에는 사법적 정의 부분 예. 이거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예. 또 그 중에 검찰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고요. 예. 과연 검찰이라는 존재가 우리 헌법에서 차지하는 위치는 어떤가? 예. 그리고 과연 지금 상태로 괜찮은가? 경실련 오랫동안 검찰 개혁을 예. 요구해 오기도 하셨고요. 예. 그런데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예, 예. 검찰 개혁과 관련된 교수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되는 거는요. 제일 핵심은 뭐냐면 권력 분립과 분립된 각 기관이 국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가 딱 요약될 수 있어요. 예. 그럼 각 기관마다 따로따로 볼 수 있어요. 입법부는 어떻고 행정부는 어떻고 사법부는 어떻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검찰은 행정권 중에 하나죠. 그러면 검찰권에 대한 개혁이 왜 필요한가? 이쪽 권력 분립이 제대로 안 돼 있다라는 거죠. 네. 검찰권이 생각보다는 막강하다는 건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이거 한 기관에 다 몰아줬단 말이에요. 몰아주고 보니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국민들의 판단이고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국가기관의 이 권력 통합된 상태에서의 방법은 간단해요. 분립하면 돼요. 네. 그럼 간단히 분립하면 되고 각 기관한테 국민으로부터 따로 책임 묻도록 하면 되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공수처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찬성이죠. 네. 또 게다가 저는 이제 공수처가 아니라 공수위원회로 갔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왜냐하면 위원회로 가게 되면은 뭐 6명에서 뭐 9명이나 뭐 이렇게 숫자가 정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럼 네. 분명히 야당이 추천하는 위원이 들어갈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야당 추천된 공수위원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당을 저격할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지 않겠어요? 네. 바로 이런 관점 때문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네. 검찰권이 뭐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처벌한다 아니겠어요?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여야를 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치에서도 안 되고 우리나라의 정의 질서에 반하니까 교도소에 집어넣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공수위원회 쪽으로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공수처란 말 이거는 권력 분립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해서는 괜찮다, 찬성입니다. 분리라든지. 예. 그런데 그 진행 과정 현재 그 논란에 대해서 예. 수사와 기소를 다 할 수 있도록 해준 예. 것이라든지 예. 또는 그 공수처장 선정 과정에서의 예. 그 추천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이견은 없으시고요? 뭐 그쪽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정치인들이 논란을 하고 있고요. 있으니까. 그다음에 예. 이제 뭐 저 자신도 사실은 그 공수위원회를 기본적으로는 생각했는데 예. 지금 이렇게 공수처장이라고 하는 독임제 관청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관청 속에서는 사실은 대통령이 검찰총장 임명하고 공수처장 임명하고
두 사람을 다 쥐고 있으면은 이제 권력을 쌍두마차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니까 그래서 제가 공수위원회 얘기를 했었던 건데 네. 그렇다 하더라도 뭐 공수처장 같은 경우는 또 추천위원회 등등 해가지고 그게 이제 좀 힘들지 않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처장을 임명 못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그만큼 네. 어려운 거죠. 어렵고 예, 제가 예. 볼 때 이렇게 다투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거를 찾아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정치인들 이렇게 그 정의 질서를 갖다 논의할 때 보면은 자기네들이 영원히 권력을 질 거라고 착각하면서 논의하는 것 같아요. 네. 항상 생각해야 될 거는 내가 야당이 됐을 때 입장을 그랬을 때는 어떤 법조문이 좋을까. 이거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고 좀 봅니다. 네. 특히 180석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랑스러워할 것이 아니라 이것이 140석으로 130석으로 줄었을 때 네. 내가 야당으로서 활동할 때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이런 거 찾아내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놔야지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여야가 왔다 갔다 하면서 국민을 위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예. 그럼 공수처 부분은 어찌 보면 고위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한 수사 권력의 분립 아니겠습니까? 예, 예. 좀 더 근본적인 건 아마도 경찰과 검찰 간의 수사권 조정인 것 같은데요. 예. 헌법학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의 집중된 권력과 또 경찰은 경찰대로 비대한 권력에 대한 예. 현재 비판이 또 있고요. 예. 지금 사실은 우리 표현님 때문에 네. 지금 경찰에 계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검찰권에서의 그 개선의 핵심은 통합된 권력을 나누는 거다 이렇게 됐어요. 권력 분립이 핵심이에요. 공수처는 제가 오케이 하고서 좋다고 그랬죠. 네. 경찰한테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경찰한테 경찰이란 권력은 이미 엄청난 권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제 수사권 독립을 더 얹혀준단 말이에요. 위험하다 전 보죠. 이거는 권력 분립이 아니고 권력의 통합이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실수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네. 경찰도 권력을 거기 자체에서 이미 분리하고 나왔어야 돼요.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야 된다고요. 네. 외국처럼 단순히 중앙경찰, 지방경찰로 나눌 것인지 아니면은 사무, 업무에 따라서 이걸 수사경찰 또 내지 뭐 이렇게 민원경찰 뭐 이렇게 해서 나누든지 그 나누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연구들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러나 그런 연구 없이 지금 검찰권 중에서 핵심을 다 떼서 실질적으로 업무는 여기서 다 보고 있는데 네.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실은 수사에 관한은 꼼짝 못하고 있었던 건데 그 고리를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경찰이 가지는 막강한 14만 이상 되는 인력과 권력을 가지고 국민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관심은 국민이에요, 관심은. 그렇죠. 예. 검찰은 숫자가 얼마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국민을 이래저래 못해요. 물론 결정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휘두르는 건 맞는데 네. 그렇지만 경찰은 14만이기 때문에 극히 위험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수사권을 가졌는데 대한민국 사회가 연결돼 있단 말이에요. 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좀 많이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 이제 경찰청장도 언급했듯이 경찰 권력 분립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그러면서 그 시동을 걸고 있는데 연구 많이 해야 된다. 이걸 연구할 때 기준은 누구인가? 국민이요. 경찰이 아니고 국민이다. 국민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민하면 좀 이렇게 보면 추상적인데 15년 뒤, 20년 뒤에 우리 어떻게 살 것이야?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라고요. 그렇죠. 현재를 보지 말고 20년 뒤에 나의 자식들은 어떤 사회에서 살았으면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의외로 답이 멀리 있질 않아요. 쉽게 풀 수 있다 좀 봅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교수님 말씀처럼 지금 경찰도 자치경찰이라는 중앙과 지방의 분권, 예, 또 예. 경찰 내에서도 국가수사본부를 별도로 둬서 예. 다른 행정경찰 기능과 교류가 그렇죠. 없도록 예, 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좀 더 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민 이제 그것을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네. 자칫 권력이 모이지 않도록 네. 예, 형식상으로만 해놓고 또 대통령이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권력을 쥘 수 있는 이런 구조 말고 네.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한번 예, 좋습니다.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얼마 전 국회 국정감사 예. 그 법사위에서 검찰총장과 예. 특히 여당의 법사위원 간의 그 뭐랄까 토론을 넘어선 뜨거운 예, 예. 공방이 예. 화제인데요. 법무부와 특히 법무부 장관과 검찰 또 검찰총장 간의 지금의 대립과 갈등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은 그렇게 터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네. 생각이 다르다. 검찰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못된 사람은 다 처벌하겠다. 법 위반한 사람은 처벌하겠다. 딱 원리는 하나예요. 네. 그런데 혹시 이거는 이제 좀 사견이지만 그리고 이제 추측이지만 권력자 입장에서 볼 때 나의 권력과 관련된 사람은 좀 처벌하지 말고 그 다음에 나와 관계없는 사람은 좀 세게 처벌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추측? 검찰총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왜 그런 걸 선택하는가? 법은 안대를 가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정의의 여신상이 그렇잖아요. 네. 잘못된 사람은 무조건 우린 잡는다. 사실 검찰은 그게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런 부딪힘인지 또 내지는 지금에 이제 보이는 건 뭐냐면은 왜 상하 직급 관계로 돼 있는데 왜 하위 직급이 상위 직급에 있는 법무부 장관 또 그 위에 대통령의 명을 왜 이렇게 뭐랄까 따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건데 네.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이제 행정권의 권력 분립의 문제 중에 제일 핵심적으로 다루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예요. 네. 독립행정기관 문제를 우리가 이제 다뤄야 된다. 미국 연방이 그게 잘 돼 있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라고 지시를 못 해요. 그 독립위원회들 있잖아요. 행정위원회 별도 네. 다 설립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긴 대통령이 지시를 못 한다고. 왜냐? 독립돼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 권한에 따라서 어느 위원장은 누가 임명하고 법에 따라서 임명하니까 임명권도 가지는데 미안하지만 내용 결정에 관해서는 지시를 못 해요. 네. 지금 우리의 검찰청법이 조문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해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지금 다퉈지고 있는 거고요. 네. 아무튼 검찰청이 그렇다면 제가 이제 더 원하는 건 뭐냐. 우리 헌법에 이제 조문 들어갈 때가 됐다. 행정권의 권력 분립과 관련해서 독립행정기관에 관해서 국회가 그 행정기관을 입법할 수 있는 조문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 여기는 대통령의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행정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제가 볼 때 대한민국에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핵심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예. 지금 볼 때 지금 다툼은 이제 그것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현재 검찰청법에서는 검찰총장을 독립시켜 놓고 검사 독립체까지 묶어 놓은 상태에서 독립시켜 놓은 상태인데 이 독립의 개념이 뭐냐를 두고서 지금 이제 법 해석을 두고서 부한이 지금 아니냐. 그렇죠. 예. 여당과 뭐 법무부 장관 뭐 이렇게 해서 한 팀이 되고 네. 여기에 이제 검찰총장과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이게 의견 대립이 있고 자연스럽게 국민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어떤 것이 더 정의로울까? 네. 현재의 정의는 무엇이고 앞으로 우리나라는 어떻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네. 국민들은 많은 생각을 할 거예요. 검찰총장을 독립시키는 방법이 더 좋은지 아니면은 예속시키는 게 좋은지 아마 이런 판단들을 하시면서 보시면서 제가 볼 때는 좀 발전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하나만 좀 부연 질문을 드리면 워낙에 우리 사회가 뭐 이념이나 정파 혹은 여러 가지로 나뉘어 있고 갈등이 심해서요. 그 똑같은 사안을 보면서도 제가 좀 이렇게 축약을 시키자면 한쪽 시선은 예. 살아있는 권력을 뭐 마음껏 열심히 수사하라고 해놓고서 예. 지금 정말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라임이나 옵티머스나 뭐 울산시장 관련이나 이런 것들을 수사하니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불편해하고 예. 그래서 검찰 인사에 개입을 해서 총장의 어떤 그 힘을 좀 약화시키고 있는 예. 그리고 제 역할을 못하게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시선이 하나가 있고요. 예. 또 다른 시선은
검찰 개혁 역대의 그 검찰이 늘 권력과 결합해서 그런 권력의 도구 역할을 해오던 것을 그렇게 예. 하지 못하도록 개혁을 하려고 하니 예. 검찰이 힘이 약해지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예. 현재의 검찰 개혁을 주도하는 예. 정권이나 청와대나 여당 쪽을 공격하는 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만약에 그런 행정부의 통제 기능이 작동이 안 된다면 소위 말하는 검찰 쿠데타 같은 검찰이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이런 위험도 있다. 이 두 가지의 시각이 충돌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예. 각자의 생각이죠. 생각인데 이제 저희 개인적 생각에 하면은 예. 대한민국에서 검찰 쿠데타는 불가능한 거고요. 아하. 그 정도 권력이 아니에요. 법원이 또 왜냐하면 있고 쿠데타가 되려면은요 적극적인 행동을 할 수 있어야지 쿠데타가 돼요. 그 권한 내용 중에 네. 검찰은 뒤처리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질렀을 때 너 잘못했구나 하고서 교도소에 이렇게 넣고 이거 형사사법을 갖다가 구현하는 거지 네. 적극적으로 다 내가 뭘 할 거다라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라고요. 아하. 그러니까 쿠데타는 불가능한 일이고요. 네. 글쎄요, 굳이 한다면은 이렇게 보면은 인명권자에 대한 그 의사에 반하는 저항 정도? 제가 볼 땐 그 정도고요. 그 다음에 제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검찰권을 어떻게 권력 분립하느냐 문제는 검찰청이 하는 게 아니고 검찰총장이 하는 것도 아니고요. 국회에서 하는 문제예요. 법으로. 아, 그렇죠. 예. 법으로 나눠서 공수 설치할 거야. 끝. 그러면 검찰청에서 할 얘기가 없어요. 국가에서 국민의 대표들이 하겠다는데, 물론 이제 여기도 공무원이니까 국민의 대표지만 국회의 권한이 그거 하는 권한이거든요. 네. 민주 절차를 만드는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고 누구든 반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건 국회의 몫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제가 볼 땐 이 문제는 사실은 국민이 보고 있다는 걸 알면은 어떻게 이제 풀려나가야겠죠. 근데 이제 시각들이 좀 다르죠. 네. 지금 뭐 보니까 라임이나 옵티머스는 지금 게이트급으로 다 지금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예. 사실은 심각하죠. 금액 자체가 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 명단을 좀 보게 되면은 아 이게 지금 게이트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상상을 할 수 있죠. 추측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떻게 진행될는지는 국민들은 또 보는 거죠. 네. 보면서 아 이 정권을 다음으로 또 이어갈지 아니면은 아 이 정권은 좀 촛불로다가 들어선 정권인데 아쉽지만 요 정도로 그쳐야 되는지 국민들은 보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면 제가 볼 때는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다 알고 아, 있고 그럼요. 또 역사가 분명히 진실은 드러낼 것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요즘 보면은 시민단체 출신 이제 분들이 예. 정부에 지나치게 이제 참여를 하면서 사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우리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역할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단체는 정당과는 다른 정치 단체예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시민단체 출신들이 국가기관으로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정치하는 거니까. 우린 경실련에서는 그거를 반대하는데 네. 이건 저 개인적 생각입니다. 갈 수 있고 가서 제대로 펼쳐야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서 표현하는 그 제대로라는 거죠. 시민단체 활동이란 것이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시민단체는 주로 그 사이즈 자체도 그렇기 때문에 주로 이슈별로 분야별로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참여하는 볼런티어들이라든지 상근자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나의 역량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네. 정치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처음부터 뭐 국회의원 보좌관부터 시작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밖에서 들어가서 이제 뭐랄까 공동체적 의사분배에 나도 참여하겠다라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부 많이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 사이즈가 지금 시민단체에서 국가로 들어갈 때는 사이즈가 다르다라는 걸 알아야 돼. 네.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내 분야가 그동안 내가 공부했던 게 어떤 연관이 있는가 이걸 통해서 국민들한테 어떤 효과가 생길까 이런 식의 시야까지 갖추고 난 다음에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냥 연줄 해가지고서 뭐 늘공 뭐 무슨 공 있잖아요. 어공이니 예. 뭐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밥벌이로 들어가는 거
저는 아니다. 정치에 관한 올바른 개념을 잡고 정치한다는 게 정의를 구현한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가지고서 들어가 달라. 굳이 막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국민을 위해서 잘하면 되니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하나의 문제는 역량일 텐데요. 예, 예. 제대로 된 성과를 내려면 경실련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예. 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어떤 연대 예. 이런 좀 더 커다란 시민적 역량을 구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저도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항상 연대를 통해서 한다 이거보다는 그런 이제 단체가 하나가 되고 그다음에 네. 어떤 그 뭐랄까 다양성이 훼손되기 때문에 이슈별로 연대는 가능하다. 네.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하다 보는데요. 예. 문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 시민단체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아, 왜 어렵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국민이 보는 시민단체의 모습들이 이제 있고요. 네. 또 시민단체 내부에서의 그런 것도 있고 결국 가장 큰 문제는 시민단체는 요즘에는 상근자들이 있어요. 상근자라는 것은 시민단체의 업무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상근자들이 먹고 살기 위한 월급 같은 거를 시민단체에서 이제 조달을 해야 되는데 예. 경실련만 해도 지금 우리 회비로 다 조달되는 그 전체 비용 중에 50% 내외가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네. 높죠. 예. 그러니까 경실련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우린 국가나 정부로부터는 한 푼도 안 받는다라는 얘기를 해요. 한 푼도 안 받는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기업이로 이런 것부터는 후원을 받지만 얼마 이상 금액은 절대로 사절한다라고 딱 결정해 놓고서 이제 내부적으로 다 이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가에서 안 받는다는 건 아예 공포해 버리고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다 운영하는데 다른 시민단체들의 실질을 보게 되면은 거의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정의식도 있고 평등의식도 있지만 뭐가 좀 부족하냐면은 시민단체라는 얘네들은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일하지만 결국은 내 목소리를 전달해서 민주절차에 참여하게 한 건데 내가 직접 그 일을 하긴 힘들어도 내가 뭐 매달 10,000원씩은 내가 얘네들한테 줄 수 있어. 네. 이 정도의 생각 정도까지는 좀 국민들이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그 10,000원도 한 번 내기 시작하면 끝까지 내는 게 아니고 얘 잘해. 그러면 20,000원 올렸다가 너 그건 아니잖아. 너 생각이 좀 달라졌는데 그러면 아예 빼버리고 이래서 국민들이 시민단체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된다. 국가는 지금 정당은 지금 국가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네. 활동하잖아요. 예. 그런데 시민단체는 저희 경실련 같은 경우 전혀 안 받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이 만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에요. 만들어가고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국민들이 시민단체를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줬다가 뺐다가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 눈치를 보게 하는 그런 어떤 국민된 모습 이런 것들이 약간 좀 기대도 되고 그러면은 여러 개의 시민 단체들이 목소리를 다양하게 낼 것이고요. 네. 그걸 통해서 대화와 토론이 일어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는데 네. 아무튼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렇다 보면 이제 의견이 합치되면은 이제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그 연대 논하기도 힘들 정도로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시민단체들이 거의 연명하기도 힘든 상황 아닌가. 제가 옆에서 이제 보기에 국민들이 좀 적극적으로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교수님 오늘 그야말로 우리 헌법의 정신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뭐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경제적인 정의에 대한 이야기 또 사법 정의 다양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요. 특히 이제 시민단체의 역할과 중요성, 국민들의 관심. 혹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대한민국의 정의를 위해서 좀 주실 수 있는 마지막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런 거죠. 각자가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헌법이 써놓고 있잖아요. 내가 스스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 존재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내가 만든다, 내가 주인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할 때이죠. 이 생각을 가지면서 그러면은 우리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봐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뭐 이런 얘기가 조금 이런 방송으로 타는데 좀 미안한데, 교육하시는 분들 교육 체제의 문제니까 말씀드릴 수 있다고 보는데, 예. 대한민국의 지금 국민의 이런 어떤 주권 의식 또 사회 의식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는 우리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 교육 바뀌어야 된다. 영어, 수학, 국어 중요한 거 인정하는데 세계사는 더더욱 중요하다. 사회를 알아야지 영어를 써먹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세계사를 알게 되면 나의 삶이 외국에서 살고 세계를 주물르기 위해서 내가 영어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할 거고, 네. 그렇죠? 내가 국어를 제대로 공부해야지 나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 생각할 거다. 그러면은 우리 공부를 어떻게 시킬 것인가, 우리 자손들은 이 부분에 관해서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야 되고, 네. 특히 나의 자식, 나는 어떻게 주체적으로 살아갈 것인지. 왜냐하면 우리 헌법 정의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으로부터 또 헌법 전문 변호사, 그리고 대학교의 헌법학 강의를 하고 계신 교수님, 대한민국의 그 생활 정의를 실천하시는 경실련 시민단체의 집행위원장 역할까지 우리나라의 정의를 위해서 평생 헌신해 오신 황도수 교수님께 아주 소중한 정의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정파에도 휩쓸리지 않고 오직 국민 그리고 우리 사회의 정의만을 위해서 계속해서 황도수 교수님의 그 노력 펼쳐지시길 바라고 기대하면서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의 법이 정의의 뿌리가 되고 그 실천이 정의의 열매가 된다고 합니다. 정의가 우리 사회의 공기가 되고 숲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들의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표창원의 정의의 시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